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국가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네, 오늘은 GMO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은 GMO, 우리는 날마다 논란을 먹는다입니다. 지은이는 이제 존 T. 랭 교수인데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옥시덴탈 칼리지, 여기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입니다. 원래부터 이 사회학적 연구의 장으로 그 식품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식품의 위험성, 신뢰성, 그리고 소비와 소비자 등의 이런 식품과 그 섭취가 갖는 관계, 이런 쪽을 계속 밝히는 연구를 지속해 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식품과 사회 연구회 등의 이제 국제 심포지엄이라든가 세미나 등을 많이 개최하고 또 이 분야의 저명 인사라고 하네요.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책이 이제 논문 형식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내용도 좀 재미있게 얘기해 보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책 내용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생각나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는 내용 위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MO의 정의를 알아보면은요, 정식 한국 명칭은 유전자 변형 식품인데요. GMO라 하면 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특정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형시켜서 만든 식품류를 통칭하는 그런 좀 단어입니다. 이 병충해와 살충제, 제초제 내성 등의 이 농작물의 면역력 강화를 시킨 제품이고요. 이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 GM이죠. 이 기술을 이용해서 품종을 개량한 제품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쌀을 제외한 나머지 식량 작업률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는 이 식용 GMO 수입 규모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 축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식용 이 GMO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글로벌 다국적 사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한국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에 의하면은 2017년 기준으로 국내에 수입되고 승인된 식품용과 사료용 GMO 합쳐서 1,000만 톤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25억 달러 조금 언더가 되는 수준이고요. 이 GMO의 역사를 보면은요, 1987년에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화학기업이었던 다국적 거대 농업기업 몬산토죠. 이 바이러스 저항성 토마토를 시험 재배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후 이제 칼젠과 듀폰, 제초제 저항성 토마토를 시험 재배하는 이 업그레이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 몬산토가 이 GM 콩을,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노바티스가 GM 옥수수를 재배하면서 이 GMO의 첫 상업적 재배가 글로벌 사이즈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세계 GMO 시장의 이 작물 시장의 약 95%를 몬산토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몬산토는 전 세계 GMO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바이엘로 좀 넘어갔잖아요. 그 부분은 좀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GMO는 이 환경오염 때문에 이 부족해진 먹거리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이 훗날 이 사람의 인체나 이 생태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GMO가 이 인간의 인위적인 이 유전자 조작 기술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존재할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기술 자체는 이 과학이 발전하기 전부터 자연 그 자체에도 존재했던 내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보면은요, 원래 좀 별로 좀 쓸모없는 작물이었다고 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박테리아가 이 외래 유전자를 주입하는 바람에 이 먹기 좋은 작물이 된 이 천연 GMO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개발한 최초의 GMO는 이제 인슐린인데요. 이 사람은 이 인체 내의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리는 기전을 갖고 있는데, 이 과거에는 이 소의 췌장에서 얻은 인슐린으로 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의 인슐린이 인간의 것과 모양이 다르니까 면역 반응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이 생명공학회사 제넨텍이 인슐린을 인공합성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이제 그 인간의 유전체에서 인슐린 유전자 부분만 잘라내고 이를 다시 대장균에 넣어서 형질 전환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장균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은 수많은
이 당뇨병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GMO라 하면은 이 유전자가 다 변형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추가된 유전자는 약 10ppm 이하로 매우 적은 양입니다. 물론 뭐 양이 적다고 안전을 담보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이 인슐린은 그보다 오히려 10만 배 이상 많은 유전자가 들어간 이 GMO 상품을 혈관에 주입하는데 만약 유전자 기술이 위험하다면 뭐 당연히 문제가 생겼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 소나 돼지에게서 채취한 인슐린보다 더 안전하다고 입증된 바가 있고 현재에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이 GMO 식품은 현재로는 이 옥수수와 콩이 거의 전부인데요. 이 둘 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조건 GMO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을 뭐 짜내거나 으깨서 전 분당, 그러니까 뭐 물엿이나 과당이죠. 그리고 식용유를 만드는 데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전분당이나 식용유에는 GMO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게 되는데요. 이 한마디로 GMO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전분당과 식용유 원료를 추출하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이 GMO 성분이 들어있다고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다른 식품들도 많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 GMO 감자가 한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감자에는 아스파라긴 그리고 환원당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이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두 성분이 이 감자 자체의 중요한 성분은 아니라서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 함량을 낮추는 그런 처치를 시행하게 되죠. 더욱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품종으로 감자를 개량한 것입니다. 하지만 GMO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워낙 크니까 이 GMO 감자 수입 여부를 확정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이런 뭐 정부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GMO 표시제는 EU 다음으로 가장 엄격한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이 국내 GMO 식품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 GMO 표시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표시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 GMO에 대해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이 완전 표시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수십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GMO 식품과 더불어서 이 차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도 발달하고 있어서 이 앞으로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 유전자 조작 식품은 현재보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양과 질 모두요. 이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이 정확한 정보, 그리고 통계 자료, 그리고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 많이 연구를 했죠. 여기가 이제 식량 생산의 뭐 최고봉이니까요. 과학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그러니까 NAS인데요. 2016년, 17년에 약 100여 명 가까운 전문가가 천여 건의 학술 결과를 검토한 결과 GMO가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 107명이 GMO 반대 운동을 펼쳐온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캠페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하기도 했죠. 또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GMO 식품은 완벽하게 건강에 이롭다라고 평가했으며 이탈리아 생명과학연구소의 이 엘리사 박사, 이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연구진이 유전자 조작 덕분에 옥수수 면역 체계를 공격하거나 곰팡이를 생성하는 병충해에 덜 노출될 수 있었다고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게 됐죠. 유전자가 변형된 옥수수를 일반 옥수수와 비교했을 때 단백질, 지방, 섬유질 등에서 이 품질 차이가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유전자가 변형된 옥수수가 일반 옥수수보다 인체 해로운 독성이 더 적었다는 주장과 근거를 펼쳤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인데요. 제가 또 다른 내용을 또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국적 대기업의 창업주, 그리고 이런 GMO 농산물에 투자한 이런 부유층들, 그들은 입으로는 GMO 안전을 외치지만요. 그들은 절대로 일부러 GMO를 찾아서 먹지는 않습니다. 이들 기준으로 보기에 하층민, 서민, 평민, 뭐 그리고 제3세계 사람들, 그들이 먹는 게 바로 GMO가 되는 거죠. 그들은 유기농 제품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GMO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뭐 주식이죠, 주식. 투자함과 동시에 유기농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깔끔한 거 먹고 돈 없는 분들은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팔아먹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그 근거 자료와 이 논증을 하기 위한 그 절차만은 좀 여러 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이는 뭐 그들이 깔끔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이 미국의 관련 이 규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뭐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방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의 이 인구 구조라던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운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들 모두가 유기농 제품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 GMO 제품을 어차피 갈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좀 안전하게 해서 그렇게 좀 시행하자. 뭐 그런 쪽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게요. 이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지만 좀 기술의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GMO는 주로 미생물이 갖고 있는 특정 기능의 이 외래 유전자가 삽입돼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삽입되는 유전자는 분명 다른 생명체에서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때 가져오는 게 DNA가 아니라 RNA라는 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 대신 DNA 활동을 억제하는 RNA를 삽입한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기능을 더 발휘하게 하는 게 원래 목적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RNA를 삽입을 하게 되면 어떤 기능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 GMO의 발달을 촉진하게 됩니다. 뭐 가령 사과를 잘랐을 때 이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가 이 사과에 해당 작용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GMO 개발사 측은 이 효소의 생성을 주관하는 DNA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 RNA를 삽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GMO 제품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이 기존의 어떤 유전자를 침묵시키는 그런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사과 안에는 이제 기존의 GMO와 달리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개발사 측의 주장인데요. 뭐 이때 삽입한 RNA가 좀 우려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개발사는 이 RNA 역시 미생물이 아니라 이 다른 종류의 사과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100%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전자 침묵 기술이 과연 안전성을 100% 완전히 보장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고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삽입된 RNA가 사과에서 유용한 단백질들을 만드는 DNA도 침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제품들을 왜 이 창업주와 이 고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지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내용만 있지는 않겠죠. 실제로 유전자 변형 농작물을 먹은 쥐가 이 몸에 탁구공만한 종양이 생겼다는 사례도 나왔고요. 또한 인도에서는 이 유전자 조작 사료를 먹인 수천 마리의 소들이 앓다가 결국 떼죽음을 당했다는 보고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식품업체 세 곳이 이 GMO를 약 400만 톤 이상이나 사들이고 여기에 GMO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뭐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긴 것이겠죠. 이 터키에서 우리가 자주 먹는 라면에서도 이 GMO가 검출되었다고 하고 요리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카놀라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 GMO 제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GMO에도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일단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인해 이 살충제, 즉 농약 사용이 감소했고 우리 환경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잡초와 해충이 이 내성을 가지게 돼서 더욱 강한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 부작용으로 발전한다고 하네요. 또 이 강한 농약은 이 이로운 곤충까지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GMO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GMO가 이 인간의 난치병 치료에 응용되는 이 유전자 치료 연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경우 이 회복하기 불가능한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먹게 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소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전자가 이 장내 박테리아에 전이되어서 이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이 변이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게 현실입니다. 이 GMO는 당장 검증된 것도 아니어서 장기간 섭취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GMO를 먹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연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자연 상태의 그 GMO, 천연 GMO인 고구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다만 다른 작물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육종으로 개발된 작물이 사실 자연적으로 발생한 GMO가 아니라는 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쓰는 GMO 기술은 안전하고 원하는 형질을 얻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내는 GM은 그런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도 있죠. 그러나 이 GMO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과 GMO가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수많은 독을 가진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인간은 오랫동안 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안전한 일부의 식물만을 재배하고 섭취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초반에 예를 든 이 고구마의 경우는 인류가 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 있었던 상태였고요. 인류는 고구마를 약 5,000년 동안 재배하고 섭취하는 동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계속 섭취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GMO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전자 변형을 시도해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기대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나쁜 효과가 발생했거나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폐기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 검증을 거쳐서 성공적인 아주 극히 일부만 상품화되어서 판매되는 것이 현재의 GMO 식품이죠. 어떤 GMO 작물이 안전하다고 하면 그건 안전에 대한 충분한 시험과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지 GMO 방식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인간이 만든 GMO의 상업적 판매가 허용된 것이 1996년이니까 이 가장 오래된 GMO 작물이라 하더라도 겨우 20-30년 정도 먹어왔을 뿐인 것이죠. 이 검증을 거치지 않아서 자연적인 유전자 삽입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특정 GMO 작물이 이 고구마처럼 5,000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GMO 작물 개발자들은 이 작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존 작물과 동일한지를 가장 먼저 검사하고 기존 작물에 비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검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GMO가 자연적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GMO 반대론자들의 그런 주장, 그러니까 GMO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니 위험하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에 더 가까운 편이죠. 근데 이제 GMO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양쪽 모두 이 GM 여부와 관계없이 수천 년 이상 먹어온 작물들이 안전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GMO 찬성론자들은 이 판매가 허용된 GMO 작물들은 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으니 똑같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 것인데요. 왜 그들은 그 안전한 제품을 스스로 만든 것을 먹지 않는가?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카놀라유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이 카놀라유는 이 유채의 씨앗에서 추출된 기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약 2010년경부터 좀 판매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경에는 40% 이상을 기록해서 거의 이제 국민 식용유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아주 대중적인 식용유로 각광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카놀라유를 만드는 유채가 대표적인 GMO인 데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래 유채꽃 씨앗의 이 기름은 이 심장질환이나 암을 유발하는 에루스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부적합한 공업용 기름입니다. 근데 이제 1970년대에 품종 개량으로 이 에루스산이 적은 유채유가 생산되어서 식용이 가능해진 게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 질병 저항이나 이 제초제, 내성 유전자 등을 도입한 이 유전자 조작 카놀라를 많이 재배한 뒤에 이 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대다수의 한국인은 수년간 주기적으로 GMO에서 생산된 기름을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히 틀린 얘기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규모의 임상실험 대상이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의약품 임상실험의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에서 5000명 사이의 이 피실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 큰 문제가 없으면 안전성을 인정받는 것이 임상실험의 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이 GMO인 카놀라유의 안정성은 아주 공교롭게 대다수의 국민이 몸으로 임상 테스트를 해서 그 안전성을 입증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제된 카놀라유에는 혹시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 형질 전환된 DNA나 이 외래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기름의 성분에만 문제가 없으면 이 정제유는 GMO 유해성 논란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대한민국의 이 개정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이 표시 기준에서는 식용유나 정제 설탕, 간장 등은 GMO 원재료 표시가 면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미 뭐 여기까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그리고 얼결에 안전성이 담보가 됐기 때문에 이 식품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MO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이 식량의 무기화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종자회사의 이 독점이나 이 특허권 문제, 여기에 관련된 경제적인 거부감도 아주 큰 편입니다. 이 상업용 종자의 경우에는 이 씨를 받아서 다시 심기 어렵도록 이 잡종 종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원하는 형질이 나오지만 한 번 심어서 씨를 받은 다음에 다시 심으면 상품 가치가 아주 매우 떨어지는 작물이 나오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전통적인 이 농작법을 포기하고 GMO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끊임없이 매년 종묘회사에서 종묘나 종자를 수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식량의 무기화가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가뜩이나 식량 자급률이 형편없는 우리나라는 정말 이 글로벌 메이저사들이 맘 한번 잘못 먹으면 나라가 휘청할 수 있는 수준으로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딱히 GMO의 문제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이 유전자 조작과 상관없이 그렇게 종자를 파는 것이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농부들이 시장에 내놓을 목적으로 이 상업 작물을 키우는 것이 활발해진 이 이래 이 종자 공급과 농사일은 이제 분리가 되었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분자생물학 또는 이 GMO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도 대규모로 상업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은 기업에서 씨앗을 사서 쓰기 시작했던 게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종자 공급처들은 이 시장 수요에 따라 품종 개량을 하고 이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종이 아닌 1차 잡종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GMO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종자 시장의 특성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누군가 무기화를 시도하면은 경쟁사가 원래 있으니까 다른 회사만 유리해지고 잘 봐둬야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이 트러스트 신디케이트죠. 이 상위 몇 개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의 기본 질서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바로 이 식량 시장의 문제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GMO 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국내에서는 현재 실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 GM 농산물의 재배가 원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내산 농산물은 non-GMO라고 할 수 있죠. 이 GM 농산물 중에 이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의 이 6가지 작물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고요. GM 농산물이나 이 GM 농산물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GMO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단 각각의 농산물에 대해 GM 농산물이 3% 이하로 혼입되어 있을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가정하여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별개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non-GMO나 GMO 프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비의도적이더라도 GMO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죠. 수입이 허용된 6종을 제외한 모든 수입산 그리고 모든 국산 농산물은 non-GMO이기 때문에 따로 non-GMO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내에서 나오는 판매되는 제품들은 어지간하면 믿고 먹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다만 이 GMO 프리 또는 이 non-GMO
이 표기는 규정을 통해 마련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표기 자체만을 보고 유전자 변형이 전혀 없다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다 정도로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이 GMO 식품의 필요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전 세계를 모두 이제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 가족 전체가 그 일수입 1달러 이하로 생존을 하고 있는 나라도 많고, 이런 나라에서는 GMO니 아니니 따지는 것 자체가 사치다. 먹을 음식 자체가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공학 기업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먹여 살리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든 간에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만들 테니까 좀 믿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당장 그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류의 광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쥐고 어떤 것을 강요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굶주림의 원인,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다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봐도 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이 식량의 양은 실제적으로 지구의 모든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습니다. 이 굶주림의 진짜 원인은 이 빈곤을 낳는 사회 구조이며, 그것은 예를 들어 몬산토사와 같은 이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지역의 농업이 붕괴함으로써 더욱 심각해질 뿐이죠. 게다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유전자 조작 작물은 결코 더 많은 수확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생명공학 기업, 이 다국적 식품 이런 메이저들은 의료용 식품 등 이 선진국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이 고부가 가치 식품들을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고, 이런 제3세계라든가 상대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모습들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든 말든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의 줄인 배가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해를 끼친다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식품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자연 생태계와 이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있죠. 이 대부분의 유전자 조작 식품 속에는 이 항생제 내성 마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유전자 조작 과정이 끝난 이 완성품에 이 항생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생명체가 이제 살아남으면 유전자 조작이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항생제 내성 성분을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은요, 이 다양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이 항생제의 효능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GMO 농산물이 더욱더 화랑을 비즈니스적으로 하게 된다면 당연히 희생자의 수는 더욱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미국이 이 정도면은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는 뭐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 젖소의 몸에 그 이제 유전공학적인 이제 마술을 부려서 평상시보다 월등하게 많은 우유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이 RBGH라는 이 유전자 조작 호르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 호르몬은 이 젖소의 유방에 감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젖소에서 나온 우유를 마신 사람에게도 유방암과 위암, 그리고 전립선암 등을 발병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공급되는 우유의 15%에서 30%는 바로 이러한 호르몬 주사를 맞은 젖소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우유의 퍼센테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단체 급식으로 많이 나간다는 말과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단체 급식이 어디로 갈까요? 저소득층의 이 쿠폰 바우처 교환용, 그리고 군대 등의 이러한 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기타 유기농 우유를 사 먹지 못하는 경제적인 저소득층, 한마디로 이 사회의 이 경제적 그 하층민들이 이런 좀 유전자 조작 제품의 소비처 그리고 희생처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요. 이 유전자 조작 과정은 이 물고기의 유전자를 토마토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의 유전자를 담배 속에 집어넣기도 하는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이런 방식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의 단백질을 콩 속에 집어넣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 브라질 콩, 여기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이 브라질 콩 단백질이 함유된 이 콩을 먹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알레르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먹는 식품 속에 어떤 다른 식품들의 성분이 들어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알레르기성 질환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는 결국 한층 더 나아가서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학적 동일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한 품종의 유전자 조작 작물은 이 모두가 쌍둥이처럼 이 똑같은 유전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학적 동일성은 그 품종의 이 작물 전체를 이 기후변화나 재해, 돌림병 등에 매우 취약하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이 1845년 아일랜드에서 100만 명 이상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이 감자 대기근, 이 당시 아일랜드의 모든 감자가 유전학적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유전자 조작 작물의 재배는 이러한 재난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반복시킬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터미네이터 종자와 이 농민의 예속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생명공학 기업들이 판매하는 이 작물의 종자는 실제적으로 한 해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작물들은 이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이 종결 기한이 있는 터미네이터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농민들은 해마다 이 새로운 종자를 구입해야 하고 또 그 작물에 반드시 필요한 제초제와 화학 비료까지도 함께 구입해야 하죠. 물론 생명공학 기업들은 이 모든 제품들을 함께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거대 규모의 생명공학 기업들에 예속되고 종속되고 결국 지역 농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되죠. 이는 결국 한 국가의 식량 자금력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이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에게 목줄을 잡히는 그런 종속적인 결과를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유전자 조작 식품의 이 숨겨진 위험성은 아무리 나열해도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장 눈앞의 문제가 아닌 몇 년, 몇십 년 후에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이 어떤 문제점들이 우리의 건강과 이 자연 생태계에 치명적인 재앙을 몰고 올지를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으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GMO를 자꾸 먹으라고 부추기는지를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과 그 기업을 조심해야 하겠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 GMO 이 식품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 다음에 과연 이 GMO 식품으로 사람들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국가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GMO, 우리는 날마다 논란을 먹는다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찬성하는 측과 이 반대하는 측의 이 견해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것으로 줄거리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이 찬성하는 측의 견해는 다음과 같죠. 이 유전자 변형 생물은 이 본래 식품의 이 생산성 및 품질을 위해서 이 처음에 이제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된 만큼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해충과 잡초 등에 잘 견디는 뭐 그런 형질.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전자 및 이 과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쉽게 부패되지 않는 유전자와 이 방부제를 처리하지 않고도 오래 보관이 가능한 이 변형되지 않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이 만들어낸 유전자 변형 생물, 뭐 이런 쪽에 확실히 특허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찬성하는 측의 대표적인 이 견해입니다. 실제로 이 동남아 최대 쌀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 식량난 타개를 위해서 이 GMO 곡물을 생산하기로 이 잠정적으로 좀 국가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관한 법률도 대폭 제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현대에 접어들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이 육류 소비의 이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목축에 드는 사료량을 충당할 수도 있어서 이 식량 자원의 폭을 넓히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 좀 이상 기온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 늘어나는 이 사막화 지대와 이 홍수 범람 지역, 뭐 이쪽에서도 이제 좋은 식량 자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석유 자원의 고갈로 인한 이 대체 에너지 중에 한 가지인 바이오 연료, 여기에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크고요. 이 밖에 이 생물의 영양 성분을 조절함으로써 이 각종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단초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병들 중에는 실상 영양 결핍으로 인한 질병이 상당수 있는데요. 이에 필요한 특정 영양 성분을 강화한 식품을 만들어서 섭취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도 좀 테크놀로지적인 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약 사용의 절감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식품을 재배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병충해에 강한 이런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면 농약을 칠 필요가 없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뭐 전편에서 얘기했던 뭐 해충, 그 잡초에 잘 견디는 유전자 변형 생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잘 자라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이 소출량도 월등히 많습니다. 이 GMO는 이 제한된 토지에서 고품질의 식량을 증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고요. 사실상 오랜 기간이 필요한 품종 개량보다 빠르게 원하는 형질을 가진 이 생물체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독성, 알레르기, 유전자 안정성, 영양학적 검사 등의 이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체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 매우 낮다는 게 전혀 없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과학은 발전을 하니까 이런 뭐 지금 뭐 작은 미스가 있더라도 이 미래에는 해결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 GMO가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고 이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뭐 것이라고 하지만 이 자연적으로도 이 GMO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이 인간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이죠. 이미 자연에서 유전자 변형은 이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으며 뭐 전편에 얘기한 고구마 자체가 이 천연 GMO라는 것은 뭐 너무나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자, 뭐 대략 이 정도가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이고요. 뭐 당연히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현재 과학기술로는 이 유전자 변형 생물의 정확한 인체 악영향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사실 가장 베이직하고요. 서서히 부작용이 만약에 드러난다고 해도 유전자 변형 생물은 이 원래 없던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좀 사람이 알아채기 어렵게 서서히 발생한다는 것도 또 문제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유전자를 변형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유전자가 파괴되거나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형질 변환의 위험성도 항상 안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지금 나이에 대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대를 건너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몇 대에 걸쳐서 이제 기형적인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생물은 안전한 상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형태와 이 모양으로 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전자 변형 기술로 이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게 되면은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고 이것을 현재의 과학력으로 100% 체크할 수가 없다는데 이제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것이 이 반대 측의 견해입니다.
뭐 인체에 관해서는 정확히 검증된 바가 없으나 이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한 이 문제점 제기로 미루어서 이 부작용에 대해 좀 여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사실 뭐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글 검색만 해봐도 이 GMO 조작이라든가 이 형질 변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끔찍한 모습의 이 제품 그리고 동물 실험체들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일견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태계에 유입되면서 돌연 변이를 유발하거나 또 강화된 내성을 통해서 더 강한 슈퍼 잡초 또는 슈퍼 해충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뭐 그 RNA로 대표적인 유전자 파괴 기술인데요. 이 유전자를 세포 속에 주입하는 방법이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가가 저하되고 실상 다른 종의 이 좋은 점을 갖고 온다기보다는 다른 종의 힘을 빌어서 이 현재 종의 특정 기능을 제거하는 기술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유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계가 온다. 그리고 그 한계가 오기 전에 데미지를 사람이 받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GMO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생명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이러한 구축 작업이 이 내분비 교란 물질,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람이 알아채기 어려운 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충을 죽이도록 유전자가 변형된 농작물이 다른 이로운 곤충을 죽인다거나 그 꽃가루가 이 수킬로미터나 떨어진 다른 경작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기농업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또 GMO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외래 유전자가 유입되면 새로운 종류의 단백질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독성이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또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유전자가 다른 생물로 이동되어 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 이런 또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GMO가 이 종자 자체가 경제성이 있다고 이 기업들은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개발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며 경제적 힘이 막강한 일부 국가나 다국적 기업이 종자 주권을 독점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은 실제로 이미 우리에게 닥쳐진 위험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또 식량의 잘못된 분배로 인해 생겨난 이 기아 문제, GMO 조작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테크놀로지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즉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지구 반대쪽의 영양 잉여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일견 그럴듯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 GMO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GMO 자체도 사실 문제가 많지만 이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고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식품을 이제 종자 개량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어떤 내용을 만든다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이점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 단계가 굉장히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식품을 이렇게 좀 유전자를 만지작거리고 조작하고 동물 실험을 하면은 그 다음은 무엇이겠는가? 뭐 볼 거 없죠. 사람입니다. 이미 유전자 변형의 시도가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그 지향점들이 인체를 향해서 좀 이정표를 꽂고 있어요. 뭐 굳이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나 다국적 생명공학 회사까지 거창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 가지 틈새 시장이라든가 작은 부분에서 이미 인간의 형질 변환을 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변형의 시대, 앞으로는 인간 창조의 길로 가지 않을까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생명과학 분야의 이 놀라운 성과인 이 크리스퍼 기술, 과연 이 식물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맞춤아기의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과연 GMO 식품에 이어서
GMO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종을 만들게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미국의 한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엄마가 둘, 아빠가 한 명인 세부모 아이를 공개했습니다. 그 바로 한 4, 5개월 전에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생후 5개월까지 건강하게 자란 것으로 밝혀진 이 아이는 이 두 엄마의 난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든 새로운 난자, 그리고 아빠의 정자를 수정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아기였고요. 3명의 부모 모두의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만드는 시도를 했던 이유는 원래 아이의 친모에게 중추신경계 질환인 리증후군 인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유전병이죠. 이 병은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서열에 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좀 아주 악질 유전병인데요. 이 연구진은 이 병이 아이에게 유전되는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유전 질환이 없는 다른 여성의 건강한 난자에 친모의 핵을 이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유전자 변형 태아를 생산하려는 시도가 여러 연구팀에 의해 진행 중이고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이 디자이너 베이비, 이 맞춤아기의 시대가 바로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은 당연히 좀 범죄적이고 다크사이드한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획기적인 무언가의 기술과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가장 단기간에 획기적이고 급속적으로 기술과 이 사상과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 것은 전쟁 시대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윤리고 도덕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굉장히 부자인 집에 아주 오랜만에 그 외아들이 태어났는데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은 부모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보통 이런 영화나 이런 만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 세계에 반드시 없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굳이 이러한 좀 진부한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바로 이런 유전자 조작 그리고 유전자 변형 이런 실험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전학 관련 기술 우리 생활에 이미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상업적 목적으로 이 유전자 변형 동식물이 개발되었고 이 책이 계속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확량이나 생산성이 높아진 작물을 재배하고 유해한 생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체외 수정을 이용한 시험관 아기는 벌써 500만 명이 넘게 태어났고요. 착상 전 유전자 진단법으로 태아의 성별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결함, 돌연변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이미 그 단계까지 의학은 진보해 왔습니다. 이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해서 유전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도 이미 시험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줄기세포의 연구로 의학적 활용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결국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유전자 변형 기술이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인 현실과 대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 조작 GMO 식품을 사 먹니 안 사 먹니 그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몸, 바로 그 직전까지 유전자 가위가 접근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전자 변형 인간과 이 복제 인간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복제 인간이든 유전자 변형 인간이든 간에 아니면 둘 다가 되었든 간에 이미 맞춤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은 과학자들의 손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맞춤아기는 과연 우리와 같은 인간인가?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 장기 탱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주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령이라든가 제도 등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걸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시위를 한번 떠난 화살은 막기가 어렵죠.
누구도 달려가는 이 테크놀로지의 열차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이미 역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유전자 변형과 이 복제 관련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무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일반 사람들, 그러나 이미 부유층 그리고 이 자본에 이 종속된 이런 기업들 이미 이러한 기술을 완성시켜 놨고 상업적인 테이핑을 끊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 GMO 식품을 사 먹니 안 사 먹니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이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스스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방송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할수록 무서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최초의 포유류 복제 동물인 이 복제양 돌리, 이 돌리가 성공적으로 태어날 때까지 영국 발생학자 이언 월머트 양의 복제를 400번 넘게 실험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400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그런 뜻이죠. 포기하지 않는 집념, 노력, 의지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지만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이 불행한 복제 연구에 그럼 실패한 부산물들 400번째 성공을 했다는 가정하에 399개의 이 양 사체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의 목숨은 목숨이 아닌 것인가? 인간 복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좀 무서운 사실임에 분명합니다. 이 생식용 복제 시도가 실패했을 때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윤리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GMO 식품, 나아가서 이 GMO 사피엔스를 만들려는 이러한 과학적인 맥락, 과연 어떻게 발전이 될지 참으로 기대가 되면서 두렵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인간의 고통에 굉장히 무감각하고 무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추기기까지도 하죠. 이게 세대를 초월하는 실험이라는 데 그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올 GMO 사피엔스겠죠? 성공하면 사람 대접을 받겠지만 실패하면 실험체 부산물로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들입니다. 이 실험이 시작하는 시점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생산과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동의를 표할 방법도 없습니다. GMO 사피엔스의 이런 후손들 모두 영향을 받을 테지만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동의를 받을 수도 없죠. 그 혜택은 우리도 조금 누리겠지만 아마 해당 시대의 부유층들이 가장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럼 이들의 희생은 누가 담보할 것인가? 두려운 상황은 또 있습니다. 인간 유전자 변형을 목적으로 설계된 이런 유전자 드라이빙 기술, 과연 바이러스 기술이라든가 전투 무기 기술과 합쳐져서 어떠한 새로운 바이오 웨폰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전자 드라이브 인자가 들어있는 아주 전염력 강한 물질을 살포한다면 이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테러와 다를 바가 없죠. 아주 강한 전파력을 바탕으로 전염병처럼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전병이라든가 전염병을 대처할 때 쓰는 지역적인 격리라든가 화학적인 방호 체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인간 창조 통제권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GMO 식품 하나를 사 먹니 안 사 먹니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뒤에 벌어질 아주 무섭고 큰 일을 대비하자는 그런 곳에 이 방송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 이제 곡물 메이저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 곡물을 수출입하는 이 세계적인 이 상사 메이커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전 세계에 설치한 이 곡물 생산지와 이 수요처 지점망을 통해서 세계의 곡물을 좌지우지하는 이 다국적 기업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미국계 곡물 메이저가 가장 유명한데요. 파워도 가장 세고 이 카기를 비롯해서 벙기, 루이스 드레피스, 컨티넨탈, 쿡은 파산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계 미쓰비시, 미쓰이, 마르베니 이런 일본계 회사도 아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는 이제 스위스계의 가르나사 뭐 이런 쪽이 있고요. 남미에는 분계, 그리고 스위스에는 앙드레, 프랑스에는 로이 드레피스 뭐 이런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봐서 5개의 거대한 곡물 상사를 일컫는 말로 이 곡물 메이저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죠. 이 메이저의 시장 지배력을 보면은요, 이 세계 곡물 수출의 약 60%를 점유하는 이 미국 곡물 수출 중에서도 그 중에 약 절반, 이 미국의 2 곡물 메이저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 위에 나머지 3개사까지 합치면 전체 곡물 수출량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예로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곡물 교역량의 30%의 물동량을 대고 있는 정말 거대한 조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대부분 식량이기 때문에요. 아주 우리의 안보와 직결할 수 있죠. 우리 밥 안 먹고 며칠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카길사를 제외하고는요, 앞서 이 회사들 대부분 유택의 자본이고요. 이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의 농산물 생산지나 시카고 선물거래소 뭐 이런 쪽에서 다량의 곡물을 매입하고 이를 중간 유통 과정을 거쳐서 각국의 정부와 기업에 판매함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또 곡물 매매의 중개 및 이 산하의 선박회사까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곡물의 수송과 가공, 하역, 선적, 배분, 이 저장시설 등의 유통 과정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죠. 따라서 다른 상사가 이 곡물 거래에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번 찜하면 땡이라는 거죠. 또 이 5대 곡물 메이저의 세계 시장에서의 셰어도 약 8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는 그 거대한 독점력을 배경으로 미국 농업 정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재 파워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볼까요? 지난 2018년에 이제 바이엘이 약 한국 돈 70조 원이 좀 안 되는 돈으로 몬산토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종자 공룡이 탄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바이엘이 갖고 있던 그런 강점에 더해서 이 종자와 농약, 세계 시장에 써먹을 수 있는 무기를 더 확충한 셈이죠. 이 바이엘이 몬산토의 기업명을 사용하지 않는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몬산토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상품의 브랜드가 유지되고 있는 정도고요. 이 몬산토의 제초제가 정말 문제가 많았었는데 글리포세이트, 이 전문가들이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라고 주장을 해서 아주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제품이었습니다. 이 몬산토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제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이 가장 위험한 몇몇 제품을 아주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그 입지를 다진 회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어마 폐비닐, 그러니까 PCB인데요. 이거 이제 냉각액과 윤활액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사람의 인체와 이 동물들의 먹이사슬에 이제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 및 제조가 금지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다이옥신이 있는데요. 뭐 워낙 유명하죠. 단 몇 그램만으로도 이 한 개 도시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데요. 현재는 당연히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 제품입니다. 이 다이옥신의 경우 이 몬산토가 이 베트남 전쟁 중에 사용한 고엽제, 제품명이 이제 에이전트 오렌지인데요. 이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몬산토가 미 국방성과 체결한 이 에이전트 오렌지의 공급 계약, 이 베트남의 숲과 마을에 살포되면서 몬산토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이 소 성장 호르몬, RBGH,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인체에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소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산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 몬산토가 생물 분해성 제품이면서 환경 친화적이라고 선전하는 제초제 라운드업, 미국 및 유럽 법원으로부터 허위 광고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엄청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 검색만 해봐도요, 몬산토 아주 쓰레기 기업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몬산토의 과거는 산업사회가 얼마나 많은 탈선을 범하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산업계에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이 전 세계에 범람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의 확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은 인체와 환경에 위험한 모든 물질에
이 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관련 당국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거대 화학 그룹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 들통났는데요. 해당 시기에 이 관련 당국자들을 채용하고 회유하고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몬산토는 아주 더럽게 그리고 아주 지저분하게 이 모든 요소들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의 CEO들이 자기 대만 안 터지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뭐 땜질 봉합을 한 셈이죠. 이러한 화학적 문제에 더불어서 이 몬산토의 궁극적 목표, 전 세계 식량 생산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악질적인 이런 기업 강령, 진작에 해체됐어야 되는데 정말 오래 버텼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엘로 가면서 좀 껍데기 세탁을 했잖아요. 어디까지 펼쳐나갈지 참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뭐 경쟁 상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법령들도 있어서 이 몬산토 혼자의 뜻대로 뭐 좌지우지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GM 종자에 대해서 언젠가 이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는 날 몬산토는 뭐 지금 바이엘인데요. 로열티를 거두어 드리게 될 뭐 그럴 생각일 거예요. 그럼 이제 농민들은 밭에 심는 씨앗 한 알에서부터 모든 경작지에 이르기까지 몬산토에 의지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종자를 통제할 수 있으면 결국 식량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몬산토, 현재 바이엘,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량 전쟁의 전략인데요. 이 식량 통제는 폭탄이나 무기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통제하기에 이 식량 장악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뭐 몬산토는 이렇고요. 그리고 카길이라는 회사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국의 곡물 회사인데요. 이 곡물이라는 이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국적 종자 회사인 몬산토와 함께 여러 창작물에서 아주 악의 대기업 등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실제 사이즈적으로 몬산토보다 훨씬 큰 기업이고요. 실제로 부작용도 더 큰 편입니다. 이 카길은 1865년에 기업이 세워졌고요. 2015년 이 포브스 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비상장 회사 중에 가장 큰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약 15만 3천 명,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매출은 1,070억 달러에 순이익 2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상장이 된다면요, 포춘 500 기준으로 미국 10위 안의 기업으로 바로 등록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곡창지대 물류 거점에 아주 거대한 농산물 창고와 가공시설, 물류시설 등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기로 이 농부들로부터 이 농산물을 구매해서 저장하고요. 이를 가공해서 배포하며 또 소, 돼지, 닭과 같은 이런 가축용 사료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또 과일을 가공해서 이 주스용 원액을 전 세계 식음료 회사에 제공하고 각종 식품 첨가물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죠. 이 철강회사처럼 이 철저히 1차 또는 2차 가공물만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이 생활 속에서 카길의 존재를 알거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구매해서 제품을 만드는 식품기업, 사료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카길의 주요 고객인데요. 뭐 안 건드리는 게 없습니다. 국수에 밀가루, 감자튀김 위에 뭐 소금, 옥수수, 초콜릿, 각종 감미료, 그리고 맥도날드에 들어간 소고기 패티까지 뭐 북미 기준이긴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한해서 이 카길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꼭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농산물 및 농산 1차 가공품뿐만 아니라 이 곡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축산물 계열화 사업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인산 비료 회사 모자이크 컴퍼니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완전 농산물 업계의 슈퍼 갑 기업이죠. 카길이 벌어들인 이 막대한 수익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운영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이 회사 자산으로 인공위성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 곡창지대의 기상 상황, 작황 상태를 하루 3회씩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징 처리 기술력을 강화하겠다고 이 관련 기업까지 인수하거나 투자하고 있어서 이 미래 농업 사회에서도 이 카길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정보력이 워낙 세니까 이를 바탕으로 이 원자재 시장에서 큰 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선물 거래를 하거나 이 농산물 유통을 통제해서 생산뿐만이 아니라 유통으로도 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요. 주주 구조는 이 비공개 가족 기업입니다. 이 설립자인 카길과 맥밀런 가족의 자손이 회사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되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비력이 워낙 막강해서 이 카길을 건드리려고 했던 정치인들은 모두 나가 떨어졌다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지배 구조를 보면은요. 회사의 성장이 이 자본 공개가 아닌 회사의 재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투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고 있다는 거죠. 이 외부에 공개된 이 매출과 이익도 전면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말하기 나름인 거죠.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이 수많은 기업들이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이 돈 많이 깨지는 우회 상장까지 하는 등의 이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이 현금 부자만의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매출과 순이익이 넉넉하고요. 지분 상속의 애로사항이 없고 경영권이 뭐 확실하면은 뭐 주주들이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게 없는 비상장이 훨씬 경영에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 GMO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곡물 메이저에 관해서만 얘기해도 뭐 몇 날 며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뭐 워낙 좀 비밀이 많고 그에 비례해서 비리도 많은. 근데 자기들끼리 비리가 많은 건 상관이 없는데 결국 우리의 식탁에까지 그 영향력이 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좀 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으로요. 뭐 이제 내용은 다 했으니까 이 GMO는 아니지만 이 생활 속의 위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 호르몬이나 이 중금속이 유출되는 이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게 좀 많이 위험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쉽게 잊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잠깐이나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왜 옛날에 김장김치를 하거나 할 때 이 붉은색 재활용 고무대야에 이 김치 깍두기 등을 담그는 뭐 그런 행동들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일회용 양파망에 재료를 넣어서 육수를 우리는 행동. 그리고 펄펄 끓는 육수를 플라스틱 바가지를 사용해서 뭐 옮기는 행동. 그리고 뚝배기를 아주 세제를 사용해서 박박 설거지했던 뭐 그런 기억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사용해서 뭐 조리를 하는 행동.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냄비, 양은 냄비죠. 여기에 라면이나 뭐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하는 뭐 그런 행동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삼겹살, 뭐 두루치기, 볶음밥, 찌개 등을 해 먹거나 알루미늄 용기에 즉석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이 조리 활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 다 생활하면서 한두 번씩은 다 해왔던 내용들이죠. 근데 이거 아마 느낌 오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네, 먼저 이 재활용 고무 대야, 양파망, 플라스틱 바가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식품용이 아닌 기구인데요. 이를 조리에 사용할 경우 이 식용이 아닌 색소나 환경 호르몬, 중금속 섭취 등의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재활용 고무 대야는 이 한 번 사용한 비닐을 재활용한 것인데요. 중금속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담기에 적합하지 않고요. 이 양파망은 이 원재료가 합성수지와 색소를 배합해 만든 것인데 이 고온에서 국물을 우려낼 경우에 붉은색이나 초록색 등의 이 망의 색소 성분이 솟아나오거나 내분비계의 장애 추적 물질 BHT인데요. 이게 많은 양이 유출이 됩니다. 또 플라스틱 바가지는요. 화학 재료로 만들어져서 뜨거운 국물 등을 옮길 때 사용하면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고요. 뭐 식품용으로 인증받은 조리기구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유해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뭐 그냥 100%죠. 그리고 이제 뚝배기를 세제를 사용해서 씻으면은 이 균열된 틈 사이로 침투해서 음식을 끓이는 도중 이게 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내에 이 세제 화학 성분이 아주 누적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알루미늄 냄비나 알루미늄 호일,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들은 조리를 통해서 기구 내에 있던 알루미늄이 음식으로 녹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루미늄 덩어리를 먹게 되는 거죠. 이 용출된 이 알루미늄, 그러니까 인체가 섭취하는 알루미늄은 그 양이 극히 소량이고 하루 반 정도 체내에 머물러 있다가 대부분 배출되기에 이 직접적으로 몸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한다거나 몸이 알루미늄에 취약한 좀 스타일의 경우에는 구토와 설사, 메스꺼움과 심할 경우에는 치매 등의 신경계통 질환 문제를 낳을 수 있어서 아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신장장애 환자, 노인, 저체중 영아 등은 알루미늄에 특히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보통 삼겹살 먹을 때 맛있다고 알루미늄 호일에 이 마늘을 넣어서 끓여 먹는 또는 익혀 먹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당장 중지입니다. 그리고 고깃집에 갔는데 알루미늄 호일이 깔려져 있다. 얼른 뺏겨내시기 바랍니다. 중금속을 흡입하는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으로 GMO, 우리는 날마다 논란을 먹는다는 이 책을 좀 살펴보고요. 이에 관계된 여러 가지 생각의 거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GMO 식품 어떠세요? 계속 드실 겁니까? 그리고요, GMO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우리 주위에서 좀 흔히 아주 좀 잘못 알고 있는 이 중금속 섭취 방법들 모두 좀 숙지해서 좀 그렇게 안 하는 방향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래 사는 거는 뭐 바라지도 않지만요. 건강하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부디 숙지하셔서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시는데 유념하시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